오늘 여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회의는 국민의 어려움과 바람을 직접 듣고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대국민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전 정부 탓으로 시작해 윤비어 청거로 끝난 국정 홍보쇼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은 찾을 수 없었고 국민을 들러리로 세운 일방적인 국정 홍보쇼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이재명 대표 비리 의혹 관련 핵심 키맨 중 이미 4명이 사망했다. 나는 지금이라도 당대표를 내놓고 그리고 나는 내 혼자라서도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역시 이재명답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권에서는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최세원 모임에서 이제 당신 100% 이쪽으로 의견 많이 모아졌다는데 어떤 지도부 논의하면서 그런 점을 다 참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는 조금 뭐랄까요, 좀 쪼잔하고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그걸 뭐 화끈하게 10대 빵으로 뭐 하든지 그거는 그분들 예장수 마음대로인데.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했잖아요. 어제 저희도 이제 속보로 다뤘던 내용인데 어제 회의 이후에 여야가 제각각 다른 해석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소통, 약속,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면서 이런 대통령은 나온 적이 없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국민 복장만 뒤집어졌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혹평했는데요. 전 정부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퇴행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소리라고도 했습니다. 여야의 평가가 정말 극과 극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런가 하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아직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따가 뉴스픽에서 저희가 들어볼 예정인데 오늘 국회의장이 상당히 호통을 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국회의장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끝내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죠. 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한 대로 민주당에서는 김 의장의 법인세 1% 인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수용도, 거부도 아닌 판단 보류 입장을 내놨습니다. 1%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 쟁점이 있는 항목이 법인세 외에도 더 있다는 건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급한 마음이 없진 않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러다 협상 시한이 올해를 넘기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이태원 참사에서 살아남은 한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서 어제 한덕수 총리가 한 발언이 논란이 됐잖아요.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강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 네,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야권에서는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정부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한다. 충격적인 망언이다라면서 한 총리의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안타까운 비극 앞에서 총리가 할 말이냐면서 공감 능력 제로라고 지적했는데요. 국무총리실은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일 뿐 비극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거나 국가 책무를 벗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논란이 커지니까 총리실에서도 입장을 내놨군요. 오늘 이태원 참사 49제를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6시에는 이태원역 도로에서 시민 추모제도 열릴 예정입니다. 주민에서 저희가 자세히 얘기해보고요. 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유 실장이 좋아하는 금요일입니다. 자,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직접 여러분과 소통할 예정인데요. 백반장, 오늘의 소통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요. 민주당 서른 의원이 오늘 대장동 의혹 등 사법 리스크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죠. 지금이라도 당대표를 내려놓고 국민들로부터 이재명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정 의원부들의 생각을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정치부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금요일에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즉 법인세를 1%포인트 낮추겠다는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어제 밝혔죠. 하지만 정치부회의 끝난 뒤에 의원총회를 진행한 끝에 국민의힘이 받지 않기로 하면서 예산안은 국회 문턱을 어제도 넘지 못했습니다. 벌써 국회가 정한 처리 시한을 3번 넘긴 건데요. 김 의장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호통을 치면서 다시 19일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야 협상은 잘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 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금요일에 뉴스픽5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양측이 국회, 소통대 홍보쇼, 통계 왜곡, 주식의 발목, 중대 시험으로 잡아봤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국민 거짓말송입니다. 바로 god의 거짓말인데요.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연인에게 잘가, 행복해, 나를 잊어줘. 계속 거짓말을 하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건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어제 이 말도 결국 거짓말이 됐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두 분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어려운 협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두 분 모두 오늘은 국민들에게 좀 좋은 소식을 주어야 한다 하는 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좋은 소식, 국민들은 결국 듣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긴 건 이번까지 벌써 3번째입니다. 먼저 법으로 정해놓은 처리 시한 12월 2일을 어겼고요. 그러자 정기국회 끝나는 12월 9일까지는 처리하자 하더니 또 넘겼습니다. 그리고 김진표 의장이 못 박은 처리 시한이 바로 어제 12월 15일이었죠. 또 못 지킨 겁니다. 여야 모두 오늘 오전 물밑 협상은 이어가는 중인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오후 2시 김진표 의장이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처리 시한을 다시 한번 정해주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이거를 마치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내가 내놓은 중재안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늘이라도 여야가 합의 두 분이 정부하고 협의해서 합의안을 좀 발표해 주시고 오늘이라도 주말에 이 모든 준비를 거쳐서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은 통과시켜야지. 네, 국회가 양측의 수년이 된 이유, 제가 어제 전해드린 대로 김 의장의 중재안 최최종이 예산안 진짜 최종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 의장 본인이 제시한 중재안에 연연하지 않는다, 대안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먼저 영업이익 3천억 원 넘는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4%로 낮추자. 김 의장은 이렇게 제안했죠. 그리고 존재 자체를 두고도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이 부분은 여야 간 합의가 되기 전에는 예비비에서 끌어서 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약 5시간 뒤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우리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대표가 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 때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할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도 이 자리에 있었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점검회의 마치고 곧바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돌아온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총회에 들어가기 전부터 부정적인 입장 밝혔습니다. 법인세 1% 낮춘다는 게 사실은 은발의 오줌 누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형식만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감세 혜택은 없는데 이 국제적으로 이 외국 직접 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1% 내려가지고 그게 어떤 자극 효과가 있을지 그런 회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두 개 이외에도 아직까지 정리돼야 할 사안들이 워낙 많습니다. 네, 점검회의 뒤 논의에서 윤심을 확인하고 돌아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내용,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의 대통령실 관계자발 보도는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원총회 결과도 역시 중재안 수용 보류였습니다. 그런데 불가가 아닌 보류입니다. 그 이유 주 원내대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머지 정리 안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무슨 결정이 오더라도 또 확정되지 않은 채 협상을 계속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거기서 의견이 되지 않으면 뭐가 받아들였는데 안 되는 이런 혼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민주당의 입장도 예산에 관련된 모든 상황들이 하나로 해결이 돼야 된다. 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여야 간 쟁점이 6, 7개는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지역화폐와 임대주택 예산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재명표 예산입니다. 결국 행정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이 다시 맞붙는 모습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문제라든지 분양주택을 다 삭감을 하고 임대주택을 크게 늘리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 청년들은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임대주택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 되어야 합니까? 더 이상 여당이 대통령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조 시대도 아닌데 대통령의 만기 칠남으로 국회가 매번마다 제가 받듯 해서야 되겠습니까? 결국 양측의 소년이 돼버린 국회의 근본 원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신경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이죠. 윤 대통령은 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겠다며 여의도를 찾았을 때부터 이미 조짐은 보였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연설을 보이콧했고요.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야당과의 협치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헌정사 관행이 무너졌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국회에 반복되는 거짓말에 가슴에 피멍이 드는 건 국민들입니다. 그래 이래했어 이래야만 했어 거짓말을 했어 내가 결국 너를 울리고 말았어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0몇 년간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픽은 소통 대 홍보쇼입니다. 어제 생중계된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초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겨서 156분 동안 진행됐는데요. 그중 윤 대통령 답변만 50분이었습니다. 회의 말미에 윤 대통령 이렇게 흡족함도 드러냈습니다. 어떤 그 자유, 또 선택의 자유, 또 이 자유라는 것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의식, 그리고 이 자유의 공통 분모가 되는 바로 이 법치,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 철학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실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윤 대통령의 이야기 종합해 보면요. 전 정부 비판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정책, 제가 정부를 맡기 전에는 문제 많았다고 하면서요. 이재명 대표가 이 예산 전국에서 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역시 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이런 불합리한 이런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또 거래 물량이 위축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많은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려고 했는데 지금 고금리 상황 때문에 다시 그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네, 정상화라는 표현, 바꿔 말하면 그 전까지는 정상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국민 패널의 질문에 답하던 중에 이 표현은 또 나옵니다. 이번엔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이 나서 보험 혜택은 줄이고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저희한테는 늘어나는 병원 비용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진료를 다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와 우리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이 걸렸을 때 그 돈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 요즘 이 문재인 케어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폐기도 공식화했는데요. 민주당이 가장 격분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김윤 교수도 직접 나섰습니다. 문재인 케어 폐지를 운동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각자 도생을 강요하고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략적인 목적으로 전임 정부 정책을 폐지하려는 무모한 시도 즉각 처리하기 바랍니다. MRI나 초음파나 또는 기존에 그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너무 비싸서 한 번만 검사할 수 있게 해주거나 한 건만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2번, 3번 쓸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확대했는데요. 후퇴시킨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필요한 치료나 검사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네, 국민의힘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번 점검회의, 청와대를 돌려드린 약속 실천의 공간에서 국민 대표들과 함께 소통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노동, 연금, 교육 이 3대 개혁은 인기 없어도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말한 대통령의 말에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고 추켜 세웠는데요. 민주당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 거의 없는 어제 회의 융비어천가라고 했죠. 이 말은 여기에도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통령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희 대통령, 저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어서가 아니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이러한 욕을 먹고 정말 정권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노동이나 연금 교육 개혁은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은 찾을 수 없었고 국민을 들러리로 세운 전 정부 탓으로 시작해 윤비어천거로 끝난 국정 홍보쇼였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은 통계 왜곡입니다. 이번에도 전현 정권 갈등으로 이어지는 소식인데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가 왜곡됐다는 정황을 잡아서 감사 중입니다. 최근엔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황 전 청장 취임 13개월 만에 물러나고 후임으로 강 전 청장이 왔죠. 당시 황 전 청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이후 소득 분배 지표가 더 나빠졌다는 통계를 발표해서 경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 중인데요. 여당은 거들고 나섰습니다. 과거 김대혁 병풍 조작 사건, 드루킹 선거 조작 사건, 채널A 권한 유착 사건까지 민주당은 조작 없이는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정당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언론도 조작하는데 권력 유지를 위한 통계 조작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민주당이 민주당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픽은 주식의 발목입니다. 코로나의 겨울철 유행 한복판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백 청장은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취임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는데요. 결국 이 주식 보유 논란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테르 연구소장을 내정했는데요. 지 소장 국제적인 감염병 전문가입니다. 또 윤 대통령의 55년 중마고 이철우 연세대 교수의 배우자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중대 시험입니다. 북한이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시험, 중대 시험이라고 명명하면서요.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 체계 개발에 대한 과학기술적 담보를 갖게 됐다. 이렇게 자평했는데요. 이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대규모 열병식도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보도했는데요. 보통 열병식 때마다 공개해온 신형 무기, 이번엔 무엇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결국은 김진표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앉혀놓고 상당히 좀 화가 많이 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종의 호통에 가까운 그런 발언까지 했고요. 여전히 이제 여야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끝장 토론을 하자, 끝장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김진표 의장이 주재했던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제안을 한 내용인데요. 국회는 이미 3번의 거짓말로 양치기 소년이 됐다면서 끝장 협상을 해서라도 오늘 반드시 단판을 짓자고 호소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정부와도 만나서 정부의 의견을 듣는 과정 거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준 예산 편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박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 우물에도 안 갔다. 우물에서 수문을 찾아달라고 하면 몇 단계를 건너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면서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정치회의 진행 중에 국민의힘이 이제 의총을 열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 그 직전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런 발언을 해서 뭔가 좀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조짐은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협상이 잘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국회 본청을 나간 길에 기자들과 마주쳤는데요. 이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회동에서는 이 정부가 위기 순간에 빠르게 정부 계획대로 이 재정 운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면서 정부 여당이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요. 이 회동을 마치고 나온 길에는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협의를 해서 더 늦지 않게 빠른 시일에 합의하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했다. 이렇게 짧게 말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픽에서 북한이 신형 무기 체계를 위한 시험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오늘 채택했다는 속보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을 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우리 정부가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기도 했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취지의 문구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총회에서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이 됐는데요. 이렇게 전원 동의 방식으로 채택된 건 이번이 9번째입니다. 김성주 주 유엔 북한 대사는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그 종속 국가들의 부당한 적대 정책의 산물이라면서 우리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정략적인 도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유채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았습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예산안 양측의 소년 국회, 김진표 양심이 있어야지 호통.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던 측근 이한성 대표와 최우양 이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주당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가 오늘 또 나왔죠. 물론 친명계의 반박도 있었습니다. 또 민주당이 뭉쳐야 한다고 연일 주장해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이 오늘 최고위에서 보류됐는데요. 관련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던 3주 전쯤 모습 지금 보셨습니다. 지금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 상태죠.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스스로 목과 가슴을 수차례 찔렀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전 개발 1처장,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등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런 다른 사례들을 들면서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 4명이 이미 세상을 등졌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같이 골프 치고 여행한 김문기 전 처장도 모른다고 하며 조문조차 하지 않은 비정한 지도자인 것은 알고 있으나 이번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셈입니까? 네, 김 씨의 행동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요. 검찰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검찰의 압박 수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같은 대장동 패밀리인 김 씨와 남욱 변호사 진술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검찰은 김 씨를 압박하려고 은닉한 이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섰다 이런 분석 나왔습니다. 끔찍하리만큼 검찰이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닥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그 목숨이 앗아가고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조금의 망설임이나 뭐 멈칫하는 것조차 없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무섭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전후 상황 조금 의문스러운 대목들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저녁 9시 50분쯤에 김 씨의 변호사가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옮겨졌는데요.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에게는 내가 스스로 그랬다라고 직접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첫 자해 때부터 신고되기 전까지 약 20시간 동안 김 씨는 직접 운전을 해서 이리저리 이동을 했고 또 변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이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에 허위 진술을 하든지 내가 죽어야 끝이 나겠다. 뭔가를 진술해야 하는데 두렵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 씨의 행동은 이 검찰과 이재명 대표에게 신호를 보낸 거다 이렇게 해석이 동시에 나왔는데요.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이 김 씨의 부상 때문에 미뤄진 다음 주 대장동 재판에서 진술을 봐야 할 듯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금방 후회를 하고 그걸 단념했던 건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신경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변호사를 불렀다고 하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네, 검찰은 김 씨의 측근인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 또 최우양 이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은닉 재산 260억을 찾아냈죠. 두 사람은 이 김 씨가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 전날 체포가 됐는데요. 두 사람은 그리고 극단적 시도를 한 뒤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오늘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었는데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앞서 충청 지역 경청 투어에서 당원,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을 이어갔다는 소식 제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김 씨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비판해 오셨는데 그 연장수사에서 이번에 김만배 씨 극단적인 선택 시도한 거 관련해서 혹시 당에서는 검찰 강압 수사라고 얘기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놓고 당내 설왕설래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비명계인 서른 의원이요. 지금이라도 당 대표를 내려놔야 한다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측근들이 다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만배 씨입니까? 그 양반이 또 자해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당 대표를 내놓고 그리고 나는 내 혼자의 상황을 해도 당당하게 내가 이길 수 있다. 명명백백히 결백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친명 대 비명의 갈등이라는 건 언론의 프레임일 뿐이다 맞섰는데요. 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렇게 하면서 언론의 갈라치기 기사가
팩트 기반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야당으로서 지금 검찰의 야당 탄압과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아주 무도하고 무차별적인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정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이런 논쟁 당분간은 좀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민주당원이 아니지만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바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게 보통 분이 아니에요. 돈 하나 꼼짝 안 하고 저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은 1610만 표를 받은 대통령 후보 77.77%로 당선된 당대표. 지금 현재에도 자기 대권 후보로 1등 아니에요. 이런 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네, 2015년 말에 탈당했던 박 전 원장, 최근 민주당 복당 신청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 전 원장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으로서 최근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중이죠. 검찰이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삭제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도 안 받았지만은 저도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박 전 원장의 6년 만에 복당, 오늘 오전 최고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최고위원들 간의 의견차가 커서 결정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말하자면 이 탈당과 복당에 대해서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당헌 당규를 엄격하게 마련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러한 정신에 비춰봤을 때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견해. 네, 박 전 원장의 복당을 강하게 반대한 건 정청래 최고위원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친명계는 당의 자원을 모두 가용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복당을 찬성했지만요. 정 최고위원은 당에 분란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야 하고 당 내홍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악연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20대 총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 전 원장은 안철수 의원과 함께 당시 국민의당을 창당했었죠. 민주당의 뿔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을 거의 싹쓸이했습니다. 이런 바람을 사전에 감지했던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친노, 친문의 색채를 빼는 것을 민주당의 과제로 삼았는데요. 이때 정청래 최고위원 공천에서 탈락해서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인 대표 체제 아래 첫 현역 물갈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정청래 의원은 컷오프 탈락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정 의원은 이른바 86그룹 출신의 당내 강경파 의원으로 분류됩니다. 네, 결정적인 계기는 2017년 대선이었던 듯한데요. 박 전 원장은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매일 아침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른바 문모닝이죠. 이때 당시 감정이 단단히 상했던 듯한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대선 운동 당시에 불거졌던 국민의당 재고 조작 사건 검찰 수사를 받았죠. 핵심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박 전 원장은 머리 숙여 용서를 바란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때 정 최고위원은요, 이 글을 공유하면서 기름 바른 미꾸라지 박지원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여기까지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일입니다. 박 전 원장은 최근 안 의원과 함께 탈당했던 과거에 대한 후회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어차피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했고 혼이 박힌 그런 민주당이고 저 자신이 안철수 신당으로 나갔던 것이 제 인생이나 정치 역정의 큰 실수였다. 아, 실수였다? 그렇죠. 제가 잘못했죠. 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에 이른바 탈당파에 대한 대통합, 대사면을 공언을 하면서 당시 국민의당 인사들이 대거 복당하기도 했는데요. 박 전 원장의 경우에는 당시 당적이 없는 국정원장 신분이라서 복당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통합을 한다면 선거 과정에서 하느냐, 선거 후에 하느냐, 이것도 사실 논쟁거리잖아요. 가능하면 선거 과정에서 그런 연합을 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죠.
네, 복당 여부 좀 더 지나가 봐야 알 것 같고요. 최근 대두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복권 문제 역시 당내 단합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들 있죠. 친노이자 친문의 성골로 불리는 김 전 지사가 정치 활동을 재개를 하게 될 경우 이 친명계에 대항하는 구심점이 되면서 당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철저하게 뭉쳐야 한다라는 말로 이런 분열의 씨앗을 경계했습니다. 이재명만을 위한 민주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민주당의 많은 인재들, 국민의 신망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 단단하게 결속을 해서 철저하게 뭉쳐야 될 때지 갈라치기를 하고 나누고 흔들어댈 때는 아니다. 네,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은요. 김 전 지사의 정치 복귀 기대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라는 건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시대가 그 사람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포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여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김만배 씨 행동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엇갈렸는데요. 김 씨의 자금을 관리했던 측근들, 화천대유 임원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또 대장동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정회에서 관련 내용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만배 극단 선택 시도에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아니면 검찰 닥달 때문 박지원 전 원장 복당 보류. 네. 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보고가 되면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게 됩니다만 오늘도 이제 아까 저희가 예산안 얘기를 했지만 본회의가 안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금 정부에서 이 국회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보고가 됩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투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은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론 투표보다는 의원 자율에 맡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노 의원이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부결적으로 생각하는 의원들도 많아 보이는데요. 이 경우 방탄국회냐는 오명이 부담입니다. 네, 가결시킬 경우에는 방탄이란 오명을 벗을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3번의 체포동의안 모두 가결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이 가까운 시일 내에 체포동의안이 올 수 있다. 이래서 대응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물론 아직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말하는 건 적절치가 않고 또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연결짓는 건 무리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 대한 공소장을 좀 살펴보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공모관계조차 적시를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체포동의안,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지고 함께 판단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라고 보입니다. 네. 자, 김만배 씨 측근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 이제 최우양 이사에 대한 구속 피의자 신문 오늘 있었잖아요. 어떻게 진행됐어요? 네, 그 오전 10시엔 이 최우양 이사가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이한성 대표가 각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는 방금 전에 끝났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 대장동 관련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서 보관하거나 이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해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약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이 법인 통장 가압류 위기에 운영 자금을 뽑아 놓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듯합니다. 구속이 결정될 경우에 이 대장동 수익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입니다. 네, 대장동 관련 수사는 이제 계속되고 있고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한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남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에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구명 요청을 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남 변호사는 측근 정민영 변호사를 통해서 김 전 부원장에게 쪽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아직 대통령이 아니라 100% 힘을 쓸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게 남 변호사 측의 주장입니다.
네, 김만배 씨가 지난해 10월 화천대유 배당금 423억 원을 받자마자 10분 만에 220억 원가량을 누군가에게 송금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당시는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시작해서 진행 중인 때여서 수사가 김 씨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김만배 씨의 검찰 진술이 남욱 변호사 등과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김 씨가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할 만큼 검찰의 압박 수위가 이번에 높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만배 씨의 진술은 아직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뭐 그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 같은 경우도 이제 전원 진술이지 않습니까? 검찰로서는 아직 입증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뚫고 나가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수사를 고강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며칠 동안 뭐 속보를 다뤄봤습니다만 사면도 지금 이슈잖아요. MB의 경우에는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아예 안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연말 윤석열 정부의 특별 사면의 유력 대상자로 거론이 되고 있죠. 지난 6월에 건강상의 사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요. 한 차례 연장을 해서 지금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형 집행정지는 오는 28일에 만료가 되지만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법률 대리인이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지난 정부 때, 그러니까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에 뭐 상당히 잘 나갔던 검사죠. 이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이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냐면 윤 대통령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죠.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성윤 연구위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상당히 또 강한 표현을 써서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 신분으로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면서 폭언을 쏟아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연구위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2020년 4월에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에 윤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이제 소리를 쳤고 본인이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성윤 연구위원의 주장입니다. 뭐 개인 주장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잘못을 사과하거나 반성했으면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보복 수사를 하니까 안타깝고 측은하다 이런 얘기를 또 이성윤 연구위원이 했네요. 그러니까 이성윤 연구위원과 윤 대통령이 동기죠. 사시 동기입니다. 사시 연수원 23기, 사시 33의 동기고 저기 박범계 전 법무장관도 또 다 동기죠. 자, 좋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오늘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극단 시도에 이재명이 책임져야 돼 검찰 닭달 때문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 시간 응답하라 다정의 백반장입니다. 네, 우리 정의원분들 이번 주 정말 추운 날씨 속에 회사 가시고 학교 가시고 집안일 하시고 각자 주어진 일들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강추위가 주말에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추우니까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난방비가 걱정되는 날들이죠. 그래서 오늘 난방비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냉기 차단. 이중 커튼과 문풍지 등으로 찬 공기를 막으면 실내 온도를 2, 3도가량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닥에 카펫이나 담요를 두는 것도 한기를 막고 난방 잔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외출할 때는 보일러를 아예 끄는 것보다는 온도를 2, 3도 낮추고 가는 게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온도를 1도 낮추면 난방비를 최대 7%나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의원분들 겨울철 따뜻하게 보내시면서 난방비도 절약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서른, 이재명 당대표 내놓는 것도 방법 발언, 여러분의 의견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먼저 텔마님.
어느 당이든 자기 당에서 다른 목소리 정도로만 내야지 당을 반대하면서 있으려면 나가라고 하셨고요. 몇수님, 검찰에 정정당당히 출두해서 지은 죄가 없음을 명명백백하게 입증을 하면 될 일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정 의원분들께서 유튜브로 올려주신 댓글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지쟁이님, 당대표를 내려놓는 게 방법일까요? 그럼 그 자리는 누가 하나요? 이재명 대표를 세웠으면 끝까지 지켜줘야죠 라고 하셨고요. 김종열님, 민주당은 개인 사당이 아니다. 이재명 당대표 사퇴하고 사법리스트 대처하라는 댓글 전해주셨습니다. 네, 댓글 보내주신 정 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주말 따뜻하게 보내시고 남은 시간에도 댓글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백관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식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당원의 축제를 만들겠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당대회 룰을 고쳐서 당신 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을 내비쳤죠. 초재선 의원들도 잇따라 모임을 갖고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 100% 당원 투표 제안을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본인을 죽이기 위한 룰 변경이란 입장이죠. 경선 개입은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당원의 축제냐, 윤핵관만의 축제냐,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공방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심 100%로 이미 마음을 정한 듯하죠. 여론조사를 채택한 나라든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당대회는 당원의 총의를 묻는 자리이지 국민의 인기를 묻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반영하는 수단인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물음표를 달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 역선택을 한다라든가 문항 또 시비가 굉장히 커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론조사로 인한 오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당내 친윤 그룹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초재선 의원들이 각각 모임을 열고 100% 당원 투표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소선 의원님, 재선 의원님들이 모여서 전당대회 룰 개정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모았다고 들었고요. 아무튼 지도부 논의하면서 그런 점을 다 참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사불란한 친윤계의 모습에 야권에선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생각이 그러면 그리 줄 서는 거라니까요. 국민의힘은 대통령한테 줄을 잘 쓰는 천재적 DNA가 많은 거예요. 줄서기를 거부한 비윤계 의원들도 있죠. 당심뿐 아니라 민심도 반영을 해야 한다. 쓴소리를 냈는데요. 윤석열 정부, 당원의 힘만으로 탄생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사람들에게 지도부 선출을 맡겨야 한다면 그때 문재인 정부에게 실망을 했던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 선택권을 부여해야 된다. 이른바 신핵관으로 통하죠.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내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얼마입니까? 48점 몇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당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당원이 한 20% 안 될 거예요, 솔직히. 근데 훨씬 안 되죠. 그래서 갑자기 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당원만의 축제로 한다? 이런 식으로 민심 어떻게 보겠냐? 개인의 유불리보다는 당의 유불리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당의 유불리를 따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현재 7대3 아닙니까? 예. 민주당도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 경선 시에 원래 9대1이었던 것을 7.5대 2.5로 해서 민심 비율을 25%까지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민심 비율을 훨씬 더 줄인다?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니냐? 문제는 이 개인 윤석열 대통령일 수도 있다는 점이죠.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인데요.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최근 사석에서 전당대회 룰을 변경할 거면 당원 투표 비중을 100%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말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애매한 입장만 밝혔는데요. 경향신문 단독인데요. 모든 다른 언론사에서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대통령의 사석에서 한 발언이 어떻게 입증이 되겠어요? 그런데 뭐 그 해당 기자를 저도 잘 알아요. 기사를 잘 쓰는 기사인데 그것을 다른 언론사는 여하튼 받지는 않았습니다. 기사를 잘 쓰는 기자라 일단 해석의 여지는 남겨둔 셈입니다. 해당 보도가 전해지자 정치권에선 이런 반응이 나왔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대통령이 당대표 하려고 하는 사람 면접을 보고 또한 룰 개정은 100%라는 게 좋지 않아?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를 하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반성을 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 투표 100%가 낫지 않냐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것은 특정한 정치적 결과에 대한 우려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한 경계심 아니냐. 결국 유승민 죽이기가 아니냐는 건데요. 유승민 전 의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점을 상기시켰는데요.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다.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경선 룰에 대한 입장도 밝혔죠. 어차피 엿장수 마음대로니 차라리 화끈하게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당권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할 겁니다. 뭐 9대1 이야기도 나오고요. 10대 빵 이야기도 하고 뭐 9대1은 조금 뭐랄까요 좀 쪼잔하고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그 뭐 화끈하게 10대 빵으로 뭐 하든지 그거는 그분들 엿장수 마음대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룰 변경에 따른 책임도 확실하게 지라는 겁니다. 윤핵관들 당대표, 윤핵관 대표를 뽑으려고 지금 전환리를 치는구나. 이렇게 비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 비대위 사람들은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민심이 돌아서 가지고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유 전 의원과 장단을 맞췄는데요. 신윤 후보를 제대로 밀어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했죠. 당원 100% 받고 가산점까지 주라는 겁니다. 9대 1이니 10대 0이니 해봐야 눈총만 받습니다. 전당대회도 그냥 당원 100% 하고 심기 경호 능력도 20% 정도. 가산점도 멘토 단위 평가에서 부여하면 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총선에서 이기는 것 빼고는 다 마음대로 됩니다. 룰 개정은 총선 참패, 공식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의힘 일부에선 룰 개정 없이도 친윤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죠. 여론조사를 반영을 5대5로 한들 7대3으로 한들 유승민 의원은 제가 보기에 역선택 방지 문항을 적용했을 땐 지금도 1등이 아니거든요. 지난 전대회 룰이었던 당심 70, 민심 30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면 유승민 바람은 미풍에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당 지도부가 갑자기 100% 당원 투표를 들고 나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주요 여론조사 기관 4곳이 100% 전화 면접을 통해 발표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 유 전 의원이 27%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는데요. 2위인 안철수 의원과 20%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따져봐도 유 전 의원은 부동의 1위였습니다. 진보와 중도층은 물론 보시는 것처럼 보수층에서도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지난 전대에선 민주당 등 다른 정당 지지자들은 집계에서 배제를 했었죠.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제외하고 나서 무당층, 국민의힘 지지층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돌리는 상황인데
역선택을 뺀 여론조사 결과 과연 어땠을까요? 무당층의 선택 25%가 유 전 의원을 꼽았습니다. 이 역시 1위였습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했을 때만 수위 자리를 내줬는데요. 1위를 기록한 안 의원과 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유 전 의원의 지지세,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나갈 수 있는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00% 당원 투표를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100% 당심을 적용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말도 나왔죠. 이른바 친윤 후보들의 지지세 한마디로 안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후보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김기현 후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권성동 후보도 그렇고 우리 보통 언론에서 얘기하는 후보들이 더 밑에 있어요. 예. 저희 지금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윤핵관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 전체 지지율은 0%,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을 해도 1%에 그쳤습니다. 낮은 지지세의 원인, 자기 희생 때문이란 분석도 나왔는데요. 본인이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는 소리라도 전체를 위해서 마다 않고 해야 되니까 비호감인 말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적인 게 있다고 하나? 윤핵관들이요? 왜? 이건 또 새로운 학설이네요. 글쎄요. 권 의원이 비호감이 된 이유, 이른바 대통령실 사적 채용을 옹호했던 게 컸죠.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우리 모두 다 같이 구급자리로 서울상이요? 체리 따봉 문자로 당내 분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 한 이 발언이 후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수많은 추모 사업과 추모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까? 심지어 시민단체가 정치적, 금전적으로 사고를 이용하는 사례까지 속출했습니다.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시민단체, 횡령 이런 수식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죠. 이 역시 자기 희생이었던 걸까요? 세월호 시민대책위에 참여하시던 분들이 김정은 동영상, 김정일 동영상 이렇게 틀고 그 유가족 위로하는 세금을 그렇게 쓴 일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정부 시위하고 옛날처럼 대정부 투쟁하고 또 다른 위로하는 행사에 쓰여질 세금을 딴 데 쓰지 말고 정쟁화하지 마라 이런 주의 환기였죠. 주의 환기였더라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문득 떠오르는데요. 이런 해몽도 있습니다. 자, 저건 정쟁이야? 자, 저건 장사하는 거야? 우리 진영은 이렇게 해야 돼? 결국 이분들한테는 세월호라고 하는 그 엄청난 비극이 결국 정치적이고 정쟁적인 걸로 밖에 어떤 교훈으로 오지 않았다. 이른바 친윤 후보 당대표 만들기, 룰만 바꾼다고 해결이 될까 싶습니다. 제대로 된 후보부터 찾아야겠죠.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희생자 49제가 오늘 열렸고 또 잠시 후 한 2분 정도 있으면 6시부터 이태원에서 시민 추모제가 열립니다. 제가 그 얘기는요. 잠시 후에 주민에서 이어서 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전당대회를 우리 당심 100%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잖아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공개적인 발언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나왔고 다만 조금 전에 이제 여론조사도 봤는데 경쟁력 있는 친윤 후보가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또 친윤계의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썼습니다. 당대표는 호흡이 중요하다라면서요. 현재 당내에서 저만큼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올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당시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요. 인수위 당시 윤 당선인과 국정 과제를 선정할 때 많은 이야기가 필요가 없었다.
단일화와 인수위를 거치면서 호흡이 갈수록 잘 맞았고 국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했기에 자연스럽게 이심전심이 이뤄졌다 강조를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과의 연대설이 나오고 있는 김기현 의원도 윤 대통령을 향해 구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본 소감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요. 연금, 노동, 교육 분야에 걸친 이른바 3대 개혁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진정한 보수의 모습을 봤다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윤석열다움이 드러난 단면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능, 무식, 무대포 이 3무로 점철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뿌리 깊은 적폐를 잘라내야 한다. 그 일을 위해 김기현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경쟁력 있는 친윤 후보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차출설을 제기했고 저희도 이제 여러 번 다뤘죠. 물론 이제 요즘 조금 잦아들긴 했습니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차출설에 우회적으로 또 선을 그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총선을 지휘하는 당대표는 이 총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돼야 한다면서 이 새 인물이 도전한 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는 요소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공천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자기 선거도 한번 안 치러보고 자기가 공천도 안 받아본 사람은 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나온 재판 관련 속보도 하나 짚어보고 가면요. 횡령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됐죠. 홍문종 전 친박신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문종 전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대법원은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4,70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년과 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교비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입법 청탁을 대가로 공진단 등 8,2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당원 100%가 낫지 않냐 발언 물음표 유승민 경선 개입은 불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참사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참사 이후에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 또 정쟁으로 인한 진전 없는 국정조사로 인해서 여전히 가슴 아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차갑게 남겨진 이야기 그때의 모든 게 난 선명해 멈춰버린 맘 이젠 놓으려 해 잃었던 시간들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다시 너를 만나 지워버린 그때의 너를 찾아 아팠던 시간 지나 내가 널 붙잡아 아직 너의 시간에 살아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49제가 오늘 전국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이 종교계와 시민들이 추모제를 열어서 이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사고 현장 인근인 이태원역 앞 도로에서는 유가족협의회가 주최하는 시민 추모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희생자의 지인과 유가족의 추모글 낭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희생자들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 달라는 취지인데요. 참사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유족들은 지난 40여일간 또 다른 참사의 고통을 받아왔죠. 참사가 낳은 참사라고 해야 할까요? 다름 아닌 막말 참사입니다. 자식을 팔아서 장사를 하다니요. 나라에서 위로금이랍시고 2천만 원 준 거예요. 2천만 원 돈은 내가 다시 돌려주고 내 새끼 살려주십시오.
국민의힘 김민아 창원시 의원 최근 유가족의 마음에 대못질을 냈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 유가족들을 향해서 SNS에 이 시체 팔이라느니 아니면 자식 팔아 한몫 등 이 막말을 쏟아낸 건데요. 나라 구하다 죽었냐며 희생자들을 조롱하는가 하면 유족들의 단체 행동을 제2의 세월호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 리본 한 8년에서 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라는 게시물도 올렸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김 의원의 발언은 묵고할 수 없었나 봅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김 의원을 윤리위원회 회부해서 징계하기로 했는데요.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창원에 무슨 시의원 한 사람이 망언을 사람으로 살 수 없는 망언을 했는데 이거는 중앙당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 정말 그런 사람은 당장 윤리위원 최고의 징계를 하고 창원시 의회도 국민의힘이 다수거든요. 그런 사람은 정치 못하게 해야 됩니다. 김 의원은 망언 논란이 확산되자 일단 고개를 숙였는데요. 저의 잘못된 글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 여러분들, 특히 유가족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상황부터 모면하고 보자였을까요? 이 김 의원의 변명, 공인인 걸 깜빡했다였습니다. 제가 공인인 줄을 깜빡했네요. 제가 공인인 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한 발언이라서 죄송하다고요. 제가 공인이 아닌 시절에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과거에.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김 의원의 이 면피성 사과에 유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이 창원시의회 항의 방문했는데요. 유가족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는데 그게 진짜 코스프레 같았습니다. 자기는 공직자인지를 잊었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보밖에 안 되는 거였고요. 유가족들은 김 의원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난 생채기는 쉽게 아물지 않을 듯합니다. 저는 시체 위에 발길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민아 의원은 본인이 공인인 걸 깜빡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어른인 것도 깜빡하셨나 봐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158명을 지켜주지 못한 이 어른들이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게 국민의힘 당원들의 분위기이고 대통령의 입이라고 생각해요. 상처에 소금을 뿌린 건 김 의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원조 윤핵관들도 문제 삼았는데요. 앞서 장제원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애초에 합의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며 지도부를 비판했었죠. 권성동 의원도 지난 10일 이 유가족협의회 출범에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이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태원이 세월호처럼 될 수 있다면서 이 유가족협의회 출범 자체의 회의감을 드러낸 건데요. 유가족들은 색안경을 낀 윤핵관들의 인식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윤핵관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궤를 같이 한 것 아니냐며 탄식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가족들이 모이는 거를 처음부터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갖고 있다가 이제 그 말이 튀어나온 거죠. 정말 확실한 진상조사. 그리고 어떤 책임 있는 자들의 처벌, 이걸 원하는 거지. 거기다 세월호 얘기는 저는 그 속내가 너무 보이더라고요.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자에게 공감하는 대신에 자기들 안위만 걱정한 거잖아요. 네, 일단은. 그렇죠. 예. 네, 그런 거죠. 여기에 결정타 한 방이 더해졌죠. 이 이태원 참사에서 살아남은 고등학생이 지난 12일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해당 학생을 무너뜨린 건 악성 댓글 같은 2차 가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도 2차 가해 논란이 일 법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그것도 국무총리의 입이었습니다. 본인이 필요에 따른 이런 생각이 좀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해당 학생이 더 굳건했어야 한다. 이 학생의 죽음을 개인 탓으로 돌린 뉘앙스의 발언인데요.
사실 한 총리 이태원 참사 이후 적절치 못한 언행 문제로 몇 차례 문매를 맞았던 바 있죠. 만약에 그 주최자가 있는 뭐 10만 명 정도 모이는 행사였다면 그 안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경력을 투입하게 됐었는지. If there's a World Series between New York Yankees and Boston Red Sox, we should mobilize a lot of police. No? 자신의 어떤 영어 구사력, 영어 표현력에 대한 우쭐함 저 묻어 있습니다. 저 표정 보세요. 그 다음에 농담하고 웃고 우쭐대고 누구의 잘못도 아닌 상황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제가 경악할 만한 장면을 봤습니다.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될 총리께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농담을 했습니다. 총리의 또 다른 실언에 유가족들도 할 말을 잊은 분위기입니다. 이 헛웃음만 나오는 듯한데요. 한마디로 어이없다 있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말이라고 그냥 뱉어놓고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아니면 반성하거나 사과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항상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진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지요. 이런 걸 보고 패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막말 참사에 야당도 공격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선봉에 섰습니다. 최근에 정부 여당 인사들의 막말, 망언을 보면서 참 못됐다. 공감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공감 능력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사만큼이나 끔찍한 이 정부 여당의 행태, 희생자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가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막말 참사뿐이 아닙니다. 이 정쟁 참사는 갈 길 바쁜 유가족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요.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한 내년 1월 7일까지죠.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에 이미 기간은 절반이나 날아갔습니다. 특위 출범 후 20일이 넘도록 회의 한 차례 못하고 공전 중인데요. 국조특위 활동은 사실상 예산안 처리 이후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공전한 기간만큼 조사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슨 경우에라도 내주부터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핵심은 진상 규명인 만큼 흘려보낸 국정조사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여당은 예산안이 처리된 뒤 국정조사에 임하겠다고 맞섰는데요. 이 국정조사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죠. 연장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국정조사가 단기간에 빨리 마쳐져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고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예산안과 별개로 국정조사는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제 개인 생각과 당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해임안을 내든지 탄핵 소추를 추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그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 바라보고 국정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49제를 맞아 참사가 낳은 또 다른 참사에 주민해봤는데요. 이 겹참사에 시달리는 유가족들, 언제쯤 이들에게도 안식이 찾아올까요? 주민 한마디는 유가족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먼 길을 어찌 보내야 할까? 넘어지지 말고 천천히 조심해서 잘 가렴. 여기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귀머거리 장님들은 우리가 꼭 처벌할게. 네, 조금 전인 6시부터 지금 6시 13분이네요. 6시부터 이태원역과 이태원 앞에서 이제 시민 추모제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아마 관련한 소식은 뉴스룸에서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국무총리실이 해명을 냈죠. 국무총리실은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일 뿐 비극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거나 국가 책무를 벗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